자, 기본이론 과정 4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9페이지예요. 자, 319페이지 펴놓으시고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것은 타당성 분석 기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 여기도 대표적인 기법 세 가지 있었죠. 뭡니까?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일법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비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먼저 이제 자, 순현가법이 있습니다. 자, 순현가법이다. 순현재치법 줄임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NPV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먼저 순현가를 구한다 그랬죠. 순현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순현가는 빼준 값이었죠. 항상 우리 순서는 이래 줄 알았어요. 자, 현금, 자, 유입의 현가, 그리고 나에게 들어온 돈 먼저 생각하시죠. 현금 유입현가, 그리고 현금, 자, 유출의 현가다.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고 빼준 값이 순현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를 구해서 빼준 값이니까 뭐가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0과 또 순현가는 금액이라 그랬죠? 금액이니까 0과 비교한다. 그래서 순현가 NPV가 0과 크면 어때?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지요. 다음 순현가 NPV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지어서 순현가 NPV가 0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 NPV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분도 말씀드렸죠. 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0보다 커서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럴 때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였죠. 반면 순현가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순현가 0보다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겠죠. 이는 어때?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법이다. 흔히 우리가 이제 PI 법이다 이래 배웠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 PI를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 기법이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는 현금 유입 현가다. 현금 유출을 맞추고 나눠준 값이 어때? 수익성 지수다 할 수 있겠죠. 나눈 값이 수익성 지수다라는 이야기요. 따라서 이제 수익성 지수를 구했을 때 뭐가 비교합니까? 나눠준 값이니까 1과 비교한다. 자, 수익가는 빼준 값이니까 0과 비교했지요.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값이니까 1과 비교한다서 수익성 지수 PI가 1보다 크다면 타당성 있다. 재택이지요. 다음 수익성수 PI가 1보다 작으면 타당성 있다. 기각이지어서 수익성수 PI가 1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의 투자에서는 수익성수 PI가 1보다 크다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있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랬는데 이는 영어 적자 따서 IRR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구합니까? 자, 내부 수익률 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때?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라는 거. 현금 유입현가, 유출현가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다. 그럼 어때? 둘이 같다라면 빼준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순현가 NPV를 0으로 만들어준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었지요. 다음 둘이 같다라면 나누는 값은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익성수 PI를 어때?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 잘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 되겠고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어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1구에서 뭐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크다면 타당성이 있다. 이때는 어때? 재택이 되겠지요. 다음은 내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요구 수익률 충족시 못했죠?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겠어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설명 내용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현자친호 유입이 더 크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현자친호 유입이 더 크면 나눠주면 어때?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반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나눈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현금 유입 현가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걸 어때? 이제 현금 유입 현가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출을 빼주면 수익가가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럼 보세요. 수익가가 0보다 크다면 결국 수익성수는 어때?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그럼 수익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때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지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어때?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으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수익성수는 어때? 1보다 크다는 거지요. 또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안에서 순현가법에서 채택이면 수익성 지수법도 채택이고 내부 수익률법도 채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이제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이제 현금 유출 현가가 더 크다는 뜻이지요. 크다. 따라서 타당성 기각이죠. 그럼 결국 수익성수는 어때? 나누는 값이니까 이게 더 크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게 된다 할 수 있겠죠. 1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수익성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익성수는 어때? 1보다 작다는 의미지요. 이는 요구수익률 충족시키지 못했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결국 수익성가가 0보다 작아서 기각이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작아서 기각이 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수익률보다 작아서 어때? 기각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세 방법에 의한 채택의 기각이냐 결과가 어때?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순현가법에서 채택이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보도 채택이고 내부 수익률보도 채택이 되겠지요. 다음 순현가법 기각이면 수익성 지수보도 기각이고 내부 수익률보도 기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익성 지수법 채택이면 당연히 수익성가법 채택이죠. 내부 수익률법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쳐보세요. 또 내부 수익률법에서 기각이 되면 수익성가법도 기각이고 수익성 지수법도 기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익성가가 0입니다. 그럼 수익성가가 0이라는 이야기는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똑같으면 나눠주면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지요. 1이 돼 있어. 이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어때?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의 투자에서 순현가가 0이면 어때? 수익성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것이다. 자, 하나의 투자에서 순현가가 0이면 이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어때? 같다라는 거.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노트에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결과는 어때? 똑같이 나온다. 채택이냐, 기각이냐, 결과는 어때?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복수의 투자했을 때 이때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와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투자 규모의 차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순현가법엔 우선순위와 내부 수익법의 우선순위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31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충학습 이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순현가법에 의한다면 B투자안이 더욱더 우수한 투자안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부 수익률법에는 A투자안이 오히려 더 우수한 투자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때?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하나의 투자안입니다.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채택계약이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냐.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겠지요. 내부순위는 요소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순현가 0보다 작으면 기각이죠. 따라서 수익성지수법도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겠죠. 다음 내부순위는 요소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지수는 1이 되겠지요. 내부순위와 요소는 같아진다라는 거죠. 하나의 투자에서는 채택계약이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319페이지에 중간점에 양호 4번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비교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문 한 번 더 살펴드립시다. 첫 번째 보세요. 자, 하나의 독립된 투자의 경우에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 채택의 향해 결과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더라. 왜? 투자 규모의 차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경우에는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순위법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왜?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거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겠죠. 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하나의 투자에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 채택이죠. 그럼 수익성지수법도 채택에 대해서는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내부순위법도 채택에 대해서는 자, 내부순위 요소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 하나의 투자에서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겠지요. 내부순위는 요것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지수는 1보다 작겠죠. 내부순위는 요것은 작다서 기각되는 것이다. 다음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지수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내부순위과 요것은 같아진다. 이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최근에 우리 시험할 때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 그러면 326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326페이지는 5번 챕터 비율 분석법이다라는 게 소개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할인 현금 분석법이 있지요. 다음은 비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흔히 전통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다음은 어림셈법이 있지요. 어림셈법. 자, 그리고 비율 분석법 뭐 등등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이론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고 또 출제가 많이 되는 할인 현금분석법, 비율 분석법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할인 현금분석법과 어린셈법은 그냥 넘어왔어요.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법 이분을 이야기했는데 비율 분석법은 말 그대로 보세요. 비율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비율 분석법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제가 또 6가지를 넣어드렸어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마시고 우리 교재 6가지 이해하시고 이 중에서 특히 출제비도 높은 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양으로 1번 대부 비율, 양으로 2번 부채 비율, 양으로 3번 부채 감당률 이분이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이 3가지 중심으로 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 상담 시간 5번 챕터 비율 분석법에 나와 있죠. 여기는 별표 11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개 해놓으시고 자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자, 대부 비율이다라는 게 흔히 우리가 이제 LTV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LTV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 이건 자 영어 저 글자 다는 거예요. L은 뭡니까? 론, 돈 빌리다는 이야기야. To, V는 뭡니까? value, 즉 부동산 가치기로 돈 빌리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TV는 자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이처럼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LTV를 우리가 대부 비율이다. 흔히 여러분들 대부업체 들어보셨죠? 대부업체. 이걸 들어보세요.
예, 돈 빌린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자, 대부 비율이다. 또는 예, 대출 비율이다. 또는 자, 융자 비율이다. 또는 어때? 저당 비율이다. 또는 예, 담보 인정 비율이다. 자,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때? 투자론표에서는 대부 비율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금융론 여기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물어봤죠. 자, 예, 대부 비율을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 예,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LTV는 자, 부동산 가치기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 돈 빌린 비율이 되는 대부 비율, 예,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자,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자, 부동산 가치기로 두니까 담보가 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LTV는 어떻게 그러시까? 자, 보세요. 부동산 가치기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LTV는 예,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자,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의 비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또 만들 수가 있어요. LTV는 뭡니까? 부동산 가치기로 돈 빌린 비율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LTV가 그래서 이제 50%다. 예, LTV가 이제 50%다. 이렇게 보자. 이때 내가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이 되겠지요. 그래서 LTV는 50%다 할 수 있겠죠. 다음 LTV가 80%예요. LTV 80%라는 얘기는 자,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0이 되겠다는 거죠. LTV 90%입니다. 90%. 자,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융자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LTV가 높아질수록 자, 부동산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어때? 대출을 어때? 더 많이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LTV가 높아질수록 자, LTV가 높아지면 벌써 그만큼 어때? 대출 많이 받게 된다. 그럼 대출 많이 받으니까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때?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또 LTV가 높아지면 벌써 그만큼 어떻습니까? 예,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 자,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도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 즉, 타인 자본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어때? 우리 배웠죠?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돈 많이 쓸수록 그만큼 부담의 어때? 위험도 커지는 거죠. 바로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지게 된다. 결국 금융적인 뭡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지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어때?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그럼 남의 돈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고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얘기. 남의 돈 많이 쓰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TV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지렛대과도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때 부담의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부채비율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 안 되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늘의 뜻에 맡기고 LTV 높아지면 다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인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타인 자본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있다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보세요. LTV 50%라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50이에요. 그럼 100 중에 50이 남의 돈이네요. 그죠? 그럼 자, 타인자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100 중에 50이니까 50%가 되겠지요.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50%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LTV 80%예요. 그럼 자,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자, 융자금이 80이죠. 그럼 100 중에 80이 남의 돈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타인자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80%가 되겠지요. 그럼 타인자 비율이 80%면 자기자 비율은 얼마 됩니까? 2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LTV 90%예요. 그럼 LTV 90%라면 자, 부당가치를 100으로면 융자금이 90이죠? 100 중에 90이 남의 돈이지요. 따라서 타인자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90%가 되겠고 자기자 비율은 10%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LTV가 50%면 타인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50%죠. LTV 80%면 타인자 비율이 얼마예요? 80%. LTV 90%면 타인자 비율 90%다. 결국 LTV는 뭘 뜻합니까? 바로 LTV는 타인 자본 비율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타인 자본 비율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선 하나 딱 그어놓습니다. 선 하나 딱 그어놓는 데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결국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위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타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때? 우리 차를 할 때 타야 되겠죠? 차를 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혹시 타잔이란 드라마도 있었어요. 하여튼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요시안 이제 타인 자본은 뭐가 됩니까? 부채가 되겠지요. 부채 자기 자본은 뭡니까? 지분이다 할 수 있겠죠. 물론 부채는 어때? 또 우리가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고, 여튼 타인 자본은 부채란 이야기예요. 부채다. 다음 자기 자본 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라는 이야기에서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하자? 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타인 자본 부채, 자기 자본 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부채 비율이 되겠지요. 그래서 50%는 약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하니까 부채 비율은 100%가 되겠네요. 다음 여기 선 하나 딱 그으면 부채 비율이 되겠죠. 자, 약분은 4죠. 곱하기 100 하니까 400%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선을 그으면 부채 비율이 되겠지요. 약분은 9죠. 곱하기 100 하니까 900%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동에서 자 보세요. LTV가 50%였을 때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100%가 되겠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LTV 50%면 LTV는 원래 한다. 타인 자본 비율 의미니까 타인 자본 비율이 50%다. 그럼 자기 자본 비율 50%죠. 그럼 약분하면 1 곱하기 하니까 100%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는 원래 한다. 타인 자본 비율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TV 80%면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400%가 되겠지요. LTV 90%면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900%가 된다. 그래서 LTV가 높아야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어때? 역시 높아진다. 그렇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LTV 그리고 부채 비율이다. 여기까지 같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326페이지예요. 자, 양월 1번 대부 비율이다. 이제 LTV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의 비율이다. 그래서 대부 비율, 다른 말로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대부 비율 LTV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또는 뭐 대출금이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어때? 증가한다라는 거지요. 동그라미 2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효과는 커진다. 그렇지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즉 금융적 위험도 어때? 커진다라는 거예요. 또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어때? 증가한다. 증가하는데 여기 보니까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부채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즉 지분에 대한 부채
부채 비율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할 수 있겠지요.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부채 비율은 위에서부터 타자 이렇게 가자랬죠. 타자.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 되겠다. 즉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아래 첫 번째 보세요. 대부비율이 50%하면 자, 이처럼 대부율 LTV가 50%하면 부채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100%. 대부율 LTV가 80%하면 부채비율은 어때? 400%가 되는 것이다. 처음 대부율이 높아질수록 부채비율은 어때?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내용이라서 자, 먼저 첫 번째 가봅시다. LTV가 50%예요. 그럼 LTV 50%는 여기는 LTV는 뭘 얘기합니까? 타인점 비율 의미한다 그랬지요. 그럼 타인점 비율 50%니까 자기점 비율 얼마입니까? 50%가 되겠지요. 따라서 부채비율은 100%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그 우측한 봅시다. 이제 LTV가 80%예요. 그럼 LTV는 타인점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점 비율이 80%다. 그럼 자기점 비율은 20%가 되겠죠? 따라서 부채비율은 400%가 되는 것이다. 다음 LTV 90%입니다. LTV는 타인점 비율을 의미한다. 그럼 타인점 비율 90%니까 자기점 비율 10%다. 그래서 부채비율은 어때? 90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자, 우측 페이지는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DCR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세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용의 과제 또한 매년에 세후 현금을 산전 플로차트 배웠었죠? 그 플로차트 하려면 아주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글자 써 어떻게 했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분량 빼주고 기타 수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었지요. 자, 영업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수 빼주면 세전 현금이 됐죠.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 차트에서 자 보세요. 자, 부채 감당력은 뭡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측정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부채는 바로 뭘 얘기해요?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냐 이걸 측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뭘로? 순 영업소득으로. 그래서 여기에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이 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프로차트로 하면 훨씬 쉽게 접근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자,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부채는 뭘 뜻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라는 이야기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때 뭘로? 순 영업소득이죠. 순 영업소득으로. 그래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뭡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이 프로차트에서 순 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2억인데 부채 서비스액 1억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부채 감당률 얼마 됩니까? 2가 되겠지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순 영업소득은 2억이지요. 부채 서비스액 1억이네요. 1억에 두 배가 어때? 순 영업소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제 순 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될 것인가 이 문제죠. 결국 순영소득 2억이니까 부채 서비스 1억의 몇 배입니까? 2배가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부채 감당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같은 자, 부채 감당률이 일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일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순 영업소득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어때? 내가 벌은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질 때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사례도 마찬가지네요.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입니까? 2죠? 일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내가 벌은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원리금 지불량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순 영업소득보다도 부채 서비스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벌이는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원리금 지불량이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당률도 기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 생각하세요.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1. 그럼 1보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보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하튼 이제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이요.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어때? 커지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오히려 때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는 거죠. 남의 돈 많이 쓰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그렇지만 이제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부채를 어때? 감당할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327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양호 3번. 부채 감당률이다. 속에서 있죠? 자, 영어 첫 글자서 DCR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우리 여기서 있죠? 부채 감당률 2란 이야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봅시다. 부채 감당률 2란 이야기는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입니까? 2배다. 이런 의미란 이야기예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한테 창출되는 순 영업소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결국 부채 서비스액을 순 영업소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변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라는 거지요. 동그라 1번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한 비율이 되겠지요. 동그라 2번 부채 감당이 일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 영업소득으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도 잔여액이 남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하다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부채 감당률이 일부 작다는 이야기예요. 순 영업소득이 매기간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리금 지불력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 4번 부채 감당이 클수록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 분석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좀 매해마다 빠짐없이 출제하는 단골 메뉴를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LTV 대부 비율이었죠. 다른 말로 대출 비율,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한다. 다음 부채 비율이 있었죠. 다음은 부채 감당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교재 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 파트도 기본 이론에서 설명이 다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투자론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교재 32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29페이지는 자,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이제 학습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자, 한번 교재 보세요. 자, 먼저 맨 상단에 부동산 투자 나와 있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지렛대 효과다. 이분 설명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그런데 위험 관련해서는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요. 다음 수익률 관련해서는 수익률의 종류라든지 의사결정 기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 아래를 봅시다.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먼저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지배 원리 설명을 드렸고, 다음 포트폴리오 이론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폐 시행가치다. 그래서 미래가치, 현재가치 설명 다 드렸죠. 다음은
현금 예측 및 분석에서도 현금 유입, 유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음 타당성 분석기법이다. 열었지만 이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뤄드린 건 할인 현금 분석법 세 가지였죠. 순연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이었죠. 다음 비율 분석부터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LTV 대부 비율이죠. 다음은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분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이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꼭 읽어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할 일이 있지요. 우리 투자론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다시 여름교재 2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름교재 266페이지를 보세요. 자, 26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자, 이분은 어때? 저희들이 투자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어때? 제가 찍어드린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심으로 찍어드립니다. 찍어드리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랐어요. 지금은 어때? 풀어도 몇 개 못 맞출 시기예요. 그렇지만 풀어보고 안 풀어 이 차이가 큰 건 아니야.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심화이론 과정 또 들어보시고 그때 또 풀어보면 훨씬 더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학습은 뭡니까? 반복 학습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찍어드립니다. 자, 266페이지에 1번, 다음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14번, 15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꼭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있지요. 여러분께 제가 처음 프린트물 제공을 해드렸죠. 이 제공된 프린트물에 괄호 넣기 퀴즈 천선이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또 이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안 되면 정답 보고 적으시라 그랬죠?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이게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놓으시고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통해서 또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꼭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6장 부동산 투자론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7장으로 넘어갈 수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예요. 330페이지는 7장은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금융론 이분도 먼저 여러분 기존된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출제 경향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최근 5견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금융론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봅시다. 최근 5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5회부터 29회까지 가장 적게 나온 게 네 문제였죠. 네 문제. 그리고 많이 출제된 건 7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험도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이번 시험도 5문제에서 많게도 6문제까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다음 출제 빈도 봅시다.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2절은 주택담보대출, 3절은 부동산 유동화제도, 4절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5절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어디에 표기 많이 되어 있어요? 상중에 표기가 많이 되어 있죠? 상중에 표기가 많이 되느냐 뭡니까? 그만큼 출제가 또 많이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두가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금융론 이 파트도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기본이 된 내용들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에서 말씀 내용 포함해서 더 세부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래서 금융론도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나눠서 학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떤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영역들이 2절 주택담보대출이죠. 다음은 5절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이분들이 특히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프린트물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자, 이 장에 살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7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이 저희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제가 찍어드린 문제만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333페이지예요. 자, 3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1절 부동산 금융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 금융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해온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간단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봅시다.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 금융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금 융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자금 융통 이걸 줄여서 우리가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금융 나오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 줄여서 때 금융이다. 그럼 지금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는 돈 빌리는 사람이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이때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표현합니까? 차입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차입자. 다음 돈 빌려준 사람은 어때? 대출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용어가 정리 안 되면 금융론 어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온통 뒤집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을 대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대출자가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쉽게 이래서 합시다. 내가 이 택을 담보로 해서 A 은행으로부터 1억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1억 주택담보대출.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줄여서 주담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때 나는 뭡니까? 나는 돈 빌린 사람이죠. 돈 빌린 사람 뭐가 된 겁니까? 차입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돈 빌려준 A 은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융은 무조건 있어요. 뭡니까? 자금 융통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부동산 금융이라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여튼 부동산 금융도 크게 우리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고 토지금융이 있고 다음은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다.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때 토지금융이라는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 되겠지요. 주택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현실적으로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뭐가 될까요? 바로 주택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금융 여기에 있다. 시험도 물론 주택금융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택금융이라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튼 주택금융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먼저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소비금융. 자, 그리고 주택 개발 금융이다. 그래서 주택금융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주택 소비금융이다. 말 그대로 보세요. 말 그대로 자,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택을 소비한다 했어요. 누가 소비하는 겁니까? 바로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이처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게도 실수요 될 수 있겠죠? 무주택 서민도 실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실수요자를 대상한다. 그럼 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을 소비한다는 건 그럼 뭡니까? 주택을 구입하겠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시켜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이제 그럼 돈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 절대 그냥 빌립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야. 또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겠다 그 이야기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용이 아니에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럼 주택을
담보로 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우리 저당이다.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영어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흔히 어때? 모기지다. 이렇게 들어있나요? 아마 대표적으로 모기지론. 예, 이렇게 해서 모기지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처럼 예,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저당. 영어로 모기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소비운용은 주택을 담보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넓게 표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어떤 이제 저당 대부다 또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부 대출 같은 의미라 설명을 드렸지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만기가 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이제 만기가 10년, 20년, 30년 이처럼 만기가 길다. 이걸 해서 우리가 흔히 장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기, 만기가 길다는. 다음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낮은 편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대출 금리가 낮은 편이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저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장기 이건 만기가 길다라는 이야기죠. 이자율이 낮다. 저리.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장기 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소비금융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은 주택개발금융입니다. 주택개발금융은 보세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택을 개발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다. 그럼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공급자다. 할 수 있겠죠. 공급자다. 그래서 자, 공급자는 어떤지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들이 해당이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금을 융통할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은 흔히 우리가 건축 대부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택금융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택소비금융, 또 하나는 주택개발금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크게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주택금융이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주택금융 다시 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중에도 또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로 뭡니까? 주택소비금융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제도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자, 이처럼 주택금융은 어때? 자,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주택금융은 어때?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거죠. 또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것이다. 참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참 정책적인 목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시장 원리보다도 정책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은 시장에만 맡겨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정부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정책 원리가 작동된 경우도 많다 보시고 주택금융은 일반 금융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특수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주택담보대출 장기절이다. 일반 금융은 좀 다른 이야기에서 특수 금융에 해당. 어찌 보면 부동산 금융 이 자체가 특수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특수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같은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이변인데 기능 나오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역할이다.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택금융 제도가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이와 같은 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총 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총 5억이 필요한데 내 호주를 탈탈 털어보니까 3억밖에 없어요. 3억 있어요. 이때는 이 주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매 의사
구매 의사, 구매 욕구는 있지요. 구매 욕구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매력이 뒷받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사고는 마음이 있지만 그 어때? 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못한다. 참 이제 구매 의사는 이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뭡니까? 잠재 수요다 이렇게 배웠죠. 잠재 수요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또 이제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이때 취득과 전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2억 해 주겠다. 그럼 이때는 가져온 돈 3억에 2억 더하니까 5억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때는 어때? 구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저 대출금 역시 어때? 구매력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왜? 대출금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주택금리란 이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수요를 구매력을 갖춰줬죠. 구매력이 이제는 어때? 구매력이 갖춰졌다는 얘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수요가 된다는 얘기. 지금 주택금리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인 주택 수요로 어때?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이분도 저희도 이제 시장론표에서 배웠었는데 아마 또 시간이 지나보니까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그래서 어때?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유효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주택 소요는 유효 수요가 주택 소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저소득계층도 주택에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주택 소요다 이렇게 변했지요. 주택 소요다. 그래서 이제 주택금이란 이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럼 어때? 주택 소요를 주택 수요인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주택금리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고 주택 소요를 주택 수요인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 주택 거래 활성화해서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처럼 이제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잠재수요를 유효수로 바꿀 수 있다. 주택 소유인 유효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주자 저축이다. 이런 상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입주자 쉽게 생각하면 청약통장. 과거에는 청약 예금, 청약 보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네 가지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통폐합돼가지고 현재는 어때? 현재는 하나만 딱 가입이 가능하죠? 뭡니까?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 상품은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이미 가입되는 청약 예금, 청약 보금, 청약 저축 이 상품들은 어때? 이 상품들은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 통장이다. 즉 입주자 저축 상품이다.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거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입주자 저축이다. 이것은 상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좀 더 쉽게 마련할 수가 있다라서 저축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앞서 배우한 주택금융은 수요자만 대상이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런 자료 해봅시다. 자, 주택 경기가 이거 보세요.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 있어요. 그럼 침체되면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되겠죠. 부양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택의
주택의 수요를 어때? 자극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주택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때?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금 확대는 쉽게 대출 더 많이 해주겠다냐. 그럼 대출 더 많이 해줌으로써 주택담보세를 많이 해줌으로써 주택 수요를 자극시켜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이야기. 그럼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자극시켜야 됩니까? 억제시켜야 됩니까? 주택 수요를 억제시켜야죠. 일례선 주택금융을 축소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됐어. 그래서 대출 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담보세를 적게 해줄수록 주택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겠죠. 이래서 과열된 경기가 어때? 이제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택의 경기를 때 조절할 수가 있다. 이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뭡니까?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여름 교재 3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333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자, 1번 챕터 부동산 금융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챕터 부동산 금융 옆에다가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해놓으시고 양으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금융이란 자금 융통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이때 자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차입자, 돈 빌리는 사람. 다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뭐라 합니까? 대출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2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대산한 자금 융통이다 알 수 있겠지요. 즉 부동산을 운용 대산하여 자본을 조달한 일련의 과정이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어때 여기 개발 들어있죠. 다음은 여기 어때 취득 들어있네요. 처음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 시중을 이전해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부동산 금융이라는 데는 아주 넓게 우리가 부동산을 정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 봅시다. 자, 이러한 부동산 금융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개발 건설 등 촉진시킨 기능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주택만 따져도 어때 주택금융이라는 제도니까 주택 거래를 어때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일동에서 이제 개발 건설 등 촉진시키죠. 주택산 육성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담보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 유통할 수 있죠? 다음 감가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면 혜택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잘 배웠죠.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 영업소득을 기준한다면 순영업소득은 어떻겠습니까? 순 대 이 감 이래서 과정소득을 산정한다. 순영업소득에 대체충남 더해주고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부터 이처럼 이제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과세 대상 산정할 때 이걸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금융에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개발 및 건설 등 촉진 기능도 있고 담보 기능도 있고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면 혜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주택금융이다 소개되어 있죠. 주택금융 여기도 별표 2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양거로 1번 봅시다. 의입니다. 첫 번째를 주택금융이란 주택을 대상하는 자금융통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그 아래 할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이제 중간쯤 보시면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 안정이다. 어때? 주거 안정이다. 얘기했죠? 다음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의 조절 등 목적을 했다. 자, 주택 경기 조절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원리들아 작동 요구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금융은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 원리가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2번 주택금융의 종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크게 우리가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로 1번 봅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택 소비금융이 되겠죠. 다른 말로 저당
대부 저당 대출로 한다. 대출 조건은 어때? 장기절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뭡니까? 장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거를 2번 봅시다. 자, 주택 건설 촉진하는 목적하에 개발업자나 건설업자의 건설 활동 수반되는 자금도 필요성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게 주택개발금융이지요. 다른 말로 뭐 건축 대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영 3번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소위 항상 기능 나오면 뭘 떠내서 역할. 그래서 주택금융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뭐 제목 중심으로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평을 1번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평월 2번 주거 안정에 기하게 된다. 평월 3번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평월 4번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기하게 된다. 평월 5번 주택 경기 조절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여러 기능들이 있다.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주택금융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서 우측 베이션 3번 챕터 주택자금이다 소개인데 여기서부터는 출제빈도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심화 이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1절 부동산 금융이다. 이 파트는 여러분께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됐고 다음 시간에는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교재 342페이지입니다. 2절 주택담보출이다. 이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서 우리가 주택담보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많은 제도를 이제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